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법 강의를 맡은 박용덕입니다. 우리 공인중개사 법령은 법령 부분이 약 70% 정도 시험에 출제되고 실무 부분이 30% 시험에 출제됩니다. 따라서 법령 부분을 열심히 하셔야 되고 법령하고 그리고 또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도 5문제 정도가 출제됩니다. 자, 그러면 첫 시간 총칙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칙에 먼저 연역이 있습니다. 법제정과 연역이 있는데 이 연역 부분은 시험에 많이 출제되지는 않습니다. 총칙에서 반드시 출제되는 부분은 용어의 정의와 중개 대상물입니다. 자, 그러면 연역 계략적 절차를 살펴보겠습니다. 연역이라는 것은 역사입니다. 역사. 자, 역사를 보면은 먼저 우리 중개제도는 자유업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인가제로 바뀌었고요. 또다시 자유업, 그 다음에 허가제, 신고제, 허가제, 그 다음에 등록제입니다. 자, 그러면 역사 공부인데요. 역사는 과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현재가 중요합니다. 현재 등록제를 시행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하죠. 자, 그러면 먼저 자유업인데 자유업은 고려시대 때 객주에서 출발했습니다. 객상주인의 줄임말이 객주입니다. 손님 객자, 주인 주자죠. 그래서 객주라는 말은 거대 상단을 이끌고 다니는 우두머리를 객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 5일장 같은 걸 보면은 떠돌아다니면서 장사를 했습니다. 그 중에 우두머리를 객주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 객주에서 중개제도가 시작되었다. 고려시대 때 객주에서 시작을 해서 조선시대 때에는 거간이라고 했습니다. 거간은 사람들 사이에서 흥정을 붙여서 수수료를 받는 분들을 말했는데 이 거간에는 포목거간, 우거간 등 여러 가지 종류가 있었습니다. 그들 중에서 부동산만을 전문으로 중개하던 전문직업인을 가거간, 집거간 또는 각회라고 불렀습니다. 각회. 시험에는 이 각회가 8회 시험에 1995년도 딱 한 번 출제되고 그 이후로는 출제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중요하진 않죠. 각회 또는 집주름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각회, 집주름은 최초로 부동산만을 전문으로 중개하던 전문 직업인을 일컫는 말이 되겠습니다. 객주는 중개제도 효시고요. 이 각회가 근무하던 장소를 복덕방이라고 불렀습니다. 복을 파는 장소죠. 그래서 복덕방에서 받는 중개보수를 복비라고 했죠. 복을 받는 비용 해서 복비라고 불렀습니다. 이렇게 자유롭게 중개업을 하다가 인가제로 바뀐 게 1890년 5월 객주 거간 규칙이 제정되었습니다. 객주 거간 규칙이 제정되어 가지고 1893년부터 한성부에서 서울에서 거간 인가제를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굳이 의의를 부여하자면 객주 거간 규칙이 우리나라 최초의 법제도가 되겠습니다. 최초의 법제도입니다. 거간 인가제가. 자, 객주 거간 규칙이 최초의 법제입니다. 그래서 거간 인가제를 시행하다가 또다시 자유업으로 바뀌었는데 1910년도 한일합방이 되면서 우리가 일제에 강제병합이 되면서 거간 인가제를 폐지시켰습니다. 일제가 우리나라 토지를 침탈할 목적으로 거간 인가제를 폐지시켰습니다.
그러다가 식민지 통치를 10여 년 정도 하다가 보니까 통치 기반이 안정이 되니까 1922년 경기도령 제10호로 소개영업 지체 규칙이라는 것을 제정했습니다. 소개영업 지체 규칙이라는 것을 제정했는데 이 소개영업 지체 규칙에 의의를 부여하자면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화된 법령입니다. 최초의 근대화된 법령. 객주 그간 규칙은 최초의 법제도라고 했죠. 그런데 이건 최초의 근대화된 법령입니다. 그래서 일제시대 때에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습니다. 그러다가 해방이 되고 나서 1961년도 소개영업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소개영업법이 제정되었고 이 소개영업법 하에서는 시구읍면장에게 신고만 하면 소개영업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제 1970년도에 경제계획 5개년 계획을 발표하고 새마을 운동을 하면서 부동산 가격이 폭등을 하게 되었는데 그 원인이 이 소개영업을 하던 분들의 영향이 컸던 것으로 보고 강력한 규제 법령을 제정하자는 논의가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근데 3번이나 국회에서 부결됐고요. 드디어 이제 1983년 12월 30일 우리가 지금 공부하려는 법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법이 제정되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법이 제정되어서 1984년 4월 1일부터 시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부동산 중개업법이라고 불렀고 그러다가 2006년부터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로 부르다가 2014년부터는 이제 공인중개사법 분리되고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서로 분리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물론 공인중개사법입니다. 자, 그런데 1985년 9월 22일 날 제1회 공인중개사 시험을 실시했습니다. 1회 시험 때 우리가 6만 명을 선발했고요. 2회부터 9회 때까지는 2년에 3,000명을 선발하다가 10회 때부터 이제 1년에 15,000명 이상을 선발하고 최근 뭐 28회, 27회 이런 시험들은 23,000명 정도 선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부동산 중개업법이 제정되면서 획기적으로 달라진 게 3가지 정도 됩니다. 첫 번째는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바뀌었습니다. 차이점이 뭐냐 하면 신고제라는 것은 신고는 민원인이 신고를 하면 반드시 수리해야 되는 게 신고입니다. 그런데 허가는 허가권자가 허가를 내줄 수도 있고 허가하지 않을 수도 있는 재량권이 있는 것을 허가라고 합니다. 따라서 제가 1999년도 10회 자격증을 취득했는데 허가 신청을 하니까 허가가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언제 허가 나옵니까 물으니까 한 명 폐업하면 허가해 주겠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즉 허가 총량제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1999년 7월 1일부터 김대중 정부 때부터 이제 등록제로 바뀌었는데 그러면 등록하고 허가의 차이점도 등록도 등록 요건에 맞으면 반드시 등록을 해 주어야 하는 점은 신고제와 똑같습니다. 허가제와 다르고 다만 그러면 허가와 등록하고 신고가 다른 점은 뭐냐 하면은 신고는 적법 요건을 갖추기가 쉬운데 등록은 일단 전문 자격을 취득해야 됩니다. 따라서 지금 현행 변호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의사, 약사 전부 다 등록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전문 자격을
취득해야 되는 점이 신고와 다릅니다. 지금은 등록제인데요. 그러면 허가제가 종전 신고제하고 다른 점, 일단 허가제로 바뀌었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는 벌칙이 강화되었습니다. 옛날 소개영업법 하에서는 가장 무거운 벌칙이 50만 원 과태료였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중개업법을 위반했을 때 가장 무거운 벌칙이 그 당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었습니다. 투기조장 등을 하면. 물론 지금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현재는 개정되어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벌칙이 강화되었고요. 그래서 효율적인 지도 감독을 할 수 있도록 바뀌었고, 또 하나는 공인중개사 자격제도가 도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자격증이 필요 없었지만 이제 이 법이 시행되면서 공인중개사 자격제도가 도입되기는 했는데, 처음에 84년 4월 1일은 공인중개사가 한 명도 없었죠. 공인중개사는 1회 시험이 85년 9월 22일 날 있었기 때문에, 따라서 자격증이 없는 분들도 1989년 12월 30일 법 1차 개정되기 전까지는 자격증 없는 분들도 허가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자격증 없이 허가받은 분들을 이름하여 옛날에는 중개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중개인이라는 분들은 적어도 1989년 12월 30일 전에 허가받았거나 또는 소개영업법 하에서 소개영업을 하다가 지금도 기득권을 가지고 중개업을 하는 분들을 중개인이라고 불렀는데, 2006년 1월 30일부터 중개인이라는 말이 법 7638호 부칙 제6조 2항의 규정에 의해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자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이제 부칙으로 갔습니다. 따라서 최근에는 이 중개인과 관련된 부분은 시험에 거의 출제되지 않습니다. 법 7638호 부칙 제6조 2항의 규정에 의해서 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자 하면 너무 길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강의를 하면서 편의상 중개인이라고 부를 텐데요. 이 중개인분들은 쉽게 말하면 옛날에 복덕방 할 때 자격증 없이 중개업을 하다가 지금도 기득권을 가지고 계속해서 적법하게 중개업을 하는 분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부동산 중개업법에서는 세 가지가 바뀌었다.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많이 바뀌었지만 가장 대표적인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벌칙이 강화됐고 공인중개사 자격제도가 도입됐다. 자, 그러다가 1999년 7월 1일부터는 이제 등록제를 시행하고 있고 지금도 등록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드린 말씀이 이제 개략적인 연역이고요. 물론 부동산 중개업법은 2006년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노무현 정부 때 이렇게 바뀌었다가 2014년부터는 공인중개사법 따로 분리되고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분리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시험 범위는 공인중개사법,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그 다음에 중개 실무 이렇게 시험 범위가 되겠습니다. 실무 부분이 약 30%가 출제된다고 했죠. 자, 그러면 우리 이제 개략적인 절차, 개략적인 연역을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법 목적이 되겠는데, 법 목적 제2절 법 제정 목적이 되겠습니다. 예, 법 제정 목적은 시험에 이때까지 8번 출제되었습니다. 중요하진 않습니다. 8번 출제됐으면 4년에 한 번 정도 출제가 되었습니다. 법 제정 목적인데 첫 번째,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전문성을 제고하고
그 다음에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국민 경제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국민 경제 이바지. 자, 그래서 기출 문제를 보면 어떻게 출제되었느냐 하면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데 개업 공인중개사 등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라고 하면 X고요.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는데 중개 업무를 육성한다. 중개업자를 육성한다 하면 X가 되겠습니다. 국민 경제 이바지인데 국민 재산권 보호 하면 X입니다. 있는 그대로 법조문 그대로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시험에는 4년에 한 번 정도 출제되지만 그래도 꼭 숙지를 하셔야만 되겠습니다.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전문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국민경제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교재 문제를 풀어보면요. 교재 21페이지 명문으로 규정된 목적이 되겠는데 목적을 모두 고른 것은 이런 식으로 기출문제 출제가 되었습니다. 기업의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전문성을 제고하고 미험에 있는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국민경제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했죠. 따라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시험에 출제가 되니까 꼭 암기를 하셔야 되겠고요. 자, 다음은 우리 공인중개사법의 법적 성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가로 1번에 중간법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중간법. 양가로 1번 중간법, 일반법, 특별법, 국내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중간법은 우리 개인과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을 사법이라고 합니다. 사법. 이 사법의 가장 대표적인 게 민법이죠. 그 다음에 개인과 국가 등과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을 공법이라 합니다. 국가와 국가 간에, 지자체와 지자체 간에, 개인과 지자체 간에, 개인과 국가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을 공법이라고 하는데 공법에는 헌법, 그 다음에 형법, 행정법, 그 다음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주택법 등이 있죠. 이런 것들이 공법입니다. 그런데 우리 공인중개사법은 이 공사법적 요소를 모두 다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 공인중개사법을 중간법이라고 합니다. 중간법. 공법과 사법의 중간에 있다고 해서 중간법. 그 다음에 공사법이 혼합되어 있다고 해서 혼합법 또는 사회법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중간법적 성질을 지니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법, 2번에 일반법, 그 다음에 3번에 특별법, 그 다음에 4번에 국내법입니다. 국내법. 자, 일반법은 일반적으로 누구에게나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게 일반법입니다. 특별법은 특별한 사람, 특별한 장소, 특별한 대상에 대해서 적용되는 게 특별법인데 구분의 실익은 일반법과 특별법이 서로 충돌했을 때에는 특별법 원칙에 따라서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서 특별법이 먼저 적용됩니다. 따라서 우리 공인중개사법은 부동산 중개와 관련해서는 일반법이고 민법이나
상법에 비해서는 특별법입니다. 구분의 실익은 만약에 그래서 민법하고 우리 공인중개사법이 충돌하면 공인중개사법을 먼저 적용합니다. 예를 들면 민법에서는 미성년자라도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있으면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민법에서는. 그러나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는 미성년자는 절대로 취직도 안 되고 개업도 안 됩니다. 즉 다시 말하면 미성년자라도 부모 동의 받으면 24시간 편의점에서 알바는 할 수 있지만 중개사무소에서 보조원으로 알바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서 공인중개사법을 먼저 적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국내법인데요. 국제법이 아니고 대한민국 영토 내에서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무등록업자가 외국에 가서 중개업을 하다가 적발되어도 그 국가의 법률에 저촉될 수는 있지만 우리나라 공인중개사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교재 법적 성질을 받고요. 3번에 보면 법령의 구성이 있습니다. 법령의 구성. 법령의 구성을 보면 가장 상위의 규범이 헌법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법률이 있고 시행령, 시행규칙, 그 다음에 조례라는 게 있습니다. 조례. 자, 헌법은 가장 상위의 규범인데 헌법에 위반된 법률은 무효죠. 상위 규범에 위반된 하위 규범은 무효입니다. 자, 그래서 헌법에 위반된 법률은 무효인데 우리 민법에 보면 임대차의 최장기 존속 기간은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 이런 규정이 옛날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오면서 이건 효력이 없어져 버리고요. 지금은 민법에서 삭제됐죠. 그래서 헌법이 최상위 규범인데 우리는 헌법은 시험 범위가 아닙니다. 우리 헌법을 위반했다고 형사처벌 받는 건 아니죠. 징역 벌금을 받는 건 아닙니다. 물론 대통령이 파면될 수는 있지만 자, 법률이 있는데 법률은 국민을 대신해서 국회에서 만듭니다. 간접민주주의, 대의민주주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시행령은 대통령 명령의 줄임말입니다. 대통령 명령. 그래서 대통령령이라고 합니다. 시행규칙은 각 부 장관의 명령이기 때문에 부령이라고 하는데 부는 우리는 주무부서가 국토교통부이기 때문에 국토교통부령이라고 합니다. 조례는 지방의회에서 제정하는 게 조례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조례의 구체적 내용까지는 우리 시험에 안 나오고 다만 중개보수는 주택에 대한 중개보수는 시군구 조례가 아닌 시도 조례로 정한다. 이 정도까지만 기억하면 되겠죠. 무슨 조례로 정하는지만 알면 되고 그 조례의 구체적 내용은 시험에 출제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자체별로 조례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자, 다시 그러면 법률은 포괄적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회 동의를 받아야 되니까 맨날 자주 바꿀 수가 없죠. 그래서 포괄적 내용을 규정하고 있고 시행령은 대통령령은 구체적 내용 또는 세부적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행규칙은 아주 세부적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합해서 법규 명령이라고 부릅니다. 이 법규 명령과 법률을 합해서 법령이라고 합니다. 법령. 그래서 우리 공시법령 이런 말을 하죠. 법령이라는 말은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을 포함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는 법률이
51개 조문, 시행령이 38개 조문, 시행규칙이 29개 조문 해가지고 총 118개 조문밖에 안 됩니다. 이 118개 조문에서 시험에 40문제가 출제되죠. 40문제면 오지선다형이면 200개 지문이 출제됩니다. 그래서 우리 조문 하나하나가 다 공인중개사법은 시험 지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과목마다 공부하는 방법이 다르죠. 공법 같은 경우는 법조문이 방대하기 때문에 법률이나 시행령 위주로 출제가 되는데 우리 공인중개사법은 시행규칙까지도 알아야 됩니다. 아주 세부적인 내용까지. 그리고 공인중개사법은 말장난이 굉장히 심합니다. 왜냐하면 법조문이 몇 개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많은 문제를 출제하다 보니까 말을 꼬아서 출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법령의 구성까지 살펴봤고요. 다음은 제3절 용어의 정의. 자, 이제 지금까지 드린 말씀은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다만 목적이 시험에 4년에 한 번 정도 출제된다고 했고요. 근데 이 용어의 정의는 중요합니다. 해마다 시험에 출제됩니다. 별표 3개 하시고요. 용어의 정의라는 것은 영어로는 definition, limited, 범위를 한정시켜준다는 뜻입니다. 이 법에서만 쓰는 용어를 말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가령 이를테면 이제 용어가 6개가 있는데 중개라는 용어가 있는데 중개. 국어사전에 보면 중개란 물건을 연결시키는 것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네이버 다음 포털 사이트에 중개를 검색하면 제3자로서 당사자 사이에 서서 일을 주선하는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아무거나 알선하면 중개가 아니라 반드시 중개 대상물이어야 합니다. 반드시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뿐만 아니라 매매, 교환, 임대차뿐만 아니라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중개라고 합니다. 중개 대상물을 알선해야 중개이다. 따라서 가령 예를 들면 중개상물이 아닌 자동차나 권리금 이런 것들은 중개 대상물이 아닙니다. 따라서 자동차나 권리금을 알선하고 이를테면 권리금을 1,000만 원만 받아주고 더 받는 것은 개국공개사님 수수료로 다 먹어도 좋습니다. 이런 약속을 해가지고 예를 들면 권리금을 1억을 받도록 알선하고 그중에서 9천만 원을 수수료로 먹고 1,000만 원만 현 세입자에게 주더라도 공인중개사법 위반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권리금은 중개대상물이 아니기 때문에 중개대상물이 아닌 것을 알선해도 중개가 아니고요. 중개가 아닌 것을 하고 받는 돈은 중개보수가 아니므로 이 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이동이 용이한 이동식 세차장 구조물 이런 것도 중개상물이 아니죠. 따라서 무등록업자가 무자격자가 이 주유소에 기름 넣으면 세차해주는 기계 이것을 3건을 중개하고 한 건당 500만 원씩 1,500만 원 받아 먹었다 하더라도 불법이 아니다. 왜? 중개대상물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알선해도 중개가 아니고 중개가 아닌 것을 하고 받는 돈은 중개보수도 아니기 때문에 이 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다음은 그 밖의 권리. 이게 논란의 대상이 되고 어렵습니다. 해석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때까지 기출됐던 문제 위주로 그 밖의 권리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저당권 등 담보물건. 그 담보물건이 비록 금전 소비대차 알선에 부수하여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도 아니다. 역시 중개 대상 권리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환매권,
다 민법 용어죠. 이게 전부. 그 다음에 유치권, 그 다음에 법정지상권, 그 다음에 법정저당권,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유치권, 법정지상권, 법정저당권 이 세 개는 성립, 설정에는 중개 개입 여지가 없고 이전, 양도할 때에는 중개 대상 권리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러면 먼저 저당권 등 담보물건인데 이게 왜 생겼냐면 판례가 대출 브로커들이 기업체에 몇백억 대출을 알선하고 커미션을 몇 억씩 받아 먹었다면 이게 불법인지 여부에 판례는 처벌할 마땅한 근거가 없다 보니까 이 저당권 설정을 알선하는 것도 중개로 보고 이것을 반복하면 중개업이 되기 때문에 무등록업자로 처벌한다는 것입니다. 저당이라는 것은 담보로 잡아두는 것을 말하고요. 저당권이라는 것은 담보로 잡아둔 물건이 경매에 넘어가면 후순위 권리자보다 이 저당권자가 먼저 배당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는 것을 저당권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저당권 등이라고 했기 때문에 건저당, 그 다음에 담보가등기 이런 것들이 다 저당권 등 담보물건이고 비록 금전 소비대차 알선에 부수하여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도 아니다. 즉 돈 빌려주고 그것을 담보로 하기 위해서 저당권 설정하는 것을 알선하더라도 중개에 해당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자격을 취득하여 현업에 가서 우리 대출을 알선하면 은행에서 0.3% 정도 커미션을 지급합니다. 그것을 받아도 불법이 아니죠. 왜냐하면 중개 보수이기 때문에. 자, 다음은 환매권입니다. 환매권이라는 것은 다시 살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자, 예를 들면 갑이라는 사람이 민법 용어죠. 전부 을에게서 1억을 빌리고 그것을 담보해 주기 위해서 1억짜리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을에게 넘겨주었습니다. 그런데 환매 특약을 했습니다. 환매 특약에 의해서 다시 살 수 있는 권리를 환매권이라고 하죠. 뭘 했냐면 나중에 1억을 을에게 갚으면 등기를 넘겨주었던 이 부동산을 다른 데 팔면 안 되고 반드시 갑에게 되팔기로 약속하는 것을 환매특약이라고 하는데 이 환매특약은 5년 범위 내에서 환매특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5년이 지나서 부동산 시세는 1억짜리가 3억으로 올라가 버렸는데 갑이 을에게 1억을 갚아야 되는데 갚을 돈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 갑은 병이라는 사람에게 환매할 수 있는 권리인 환매권을 양도할 수 있습니다. 환매권을 양도할 수 있다. 환매권을 양도하려면 얼마 주면 되겠어요? 2억. 병은 갑에게 2억, 또 을에게 1억을 줌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겠죠. 왜냐하면 시세가 지금 3억이라고 했으니까. 따라서 이 환매할 수 있는 권리인 환매권을 양도할 수 있는데 양도할 때는 중개대상 권리이기 때문에 개업공개사만이 중개를 업으로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유치권, 법정지상권, 법정저당권은 법정담보물건입니다.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당연히 인정되는 것들입니다. 따라서 성립, 설정에는 중개 개입 여지가 없고 이것을 이전, 양도할 때는 중개상 권리에 해당된다. 유치권이라는 것은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에 대해서 변제기가 도래하고 점유하고 있으면 반드시 당연히 유치권이 생깁니다. 유치권이라는 것은 우리가 유치장, 경찰서 유치장에 들어가면 못 움직이고 있죠. 마찬가지 유치권은 꽉 잡고 있을 수 있는 권리 이런 뜻입니다. 즉 세입자가 집 수리를 했는데 주인이 집 수리비를 주지 않는 경우에는 집 수리비 받을 때까지 그 부동산을 꽉 잡고 안 나가고 버틸 수 있는 힘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나다니다 보면은 플랜카드 같은 거 그러는 거 보셨죠? 당사가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으므로 이 건물을 매수하려는 자의 경우 유치권자인 당사와 사전에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플랜카드 붙어 있는 거 봤는데요. 자, 그래서 유치권 성립은 중개 개입 여지가 없지만 판례에 의하면 유치권도 일신 전속적이 아닌 재산권으로서 피담보 채권과 목적물의 점유를 함께 이전할 경우 그 이전이 가능하며 부동산 유치권이라 하여 달리 볼 것도 아니다. 이런 판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치권을 양도할 때에도 중개상 권리에 해당된다. 법정지상권, 법정재단권 다 마찬가지죠. 자, 법정이라는 말은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땅 위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이름하여 법정지상권입니다. 민법 366조에 있는데 가령 갑의 토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갑의 건물이 있습니다. 저당권 설정 당시에 토지와 건물이 동일 소유이였는데 임의경매에 의해서 이 토지 소유권이 을로 바뀌어도 갑 건물은 계속해서 을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이름하여 법정지상권이라 합니다. 그래서 법정지상권 성립에는 법정저당권도 마찬가지고요. 성립에는 중개개입 여지가 없고 법정지상권이나 또는 법정저당권 모두 양도할 수는 있습니다. 이 건물은 팔지 않고 법정지상권만 양도할 수도 있고 이 경우에는 중개 대상 권리에 해당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중개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중개 대상물을 알선하는 건데 그 알선은 매매, 교환, 임대차뿐만 아니라 그 밖의 권리, 즉 저당권 등 담보물권, 이 저당권이 비록 금전 소비대차 알선에 부수하여 이루어졌다 하여 달리 볼 것도 아니고요. 그 다음에 환매권, 중개상 권리고요. 그 다음에 유치권, 법정지상권, 법정지상권, 법정저당권 이전 양도할 때에도 중개상 권리에 해당이 된다. 자, 중개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음은 중개업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중개업은 중개를 직업으로 하는 게 중개업이죠. 중개를 직업으로 하는 게 중개업이다. 1번은 중개에 대해서 봤고요. 두 번째 중개업인데 중개업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업이라는 말은 직업의 줄임말이죠. 업으로 하는 것을 중개업이라고 한다. 업이 되려면 불특정 다수와 계속 반복하거나 반복 의사가 있는 것을 업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의뢰, 보수, 업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중개업이 아닙니다. 세 개가 다 있어야 된다. 특히 업이 불특정 다수입니다. 따라서 우연한 기회에 타인 간의 거래를 한두 번 알선하고 보수를 받았다는 사정만 가지고는 업으로 볼 수 없다. 반복해야 된다. 불특정 다수라고 했어요. 그래서 특정인, 친구, 배우자, 애인 이런 특정인하고 하는 것은 중개업이 아닙니다. 따라서 친인척들에게만 중개해주고 돈 받으려면 자격을 취득할 필요가 없습니다. 불특정 다수여야 된다. 그러나 특정 중개대상물, 모텔만, 학원 건물만, 식당만, 토지만 중개를 해도 중개업이 될 수 있겠죠. 특정 중개대상물만 계속해도 중개업이 될 수 있지만 특정인하고만 하면 중개업이 아니다. 반복해야 된다. 우연한 기회에 한두 번 해가지고는 중개업이 아니다. 그러면 10번 하면 중개업이고 7번 하면 중개업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거래 규모, 횟수,
태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통념상 중개업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자, 그 다음에 중개사무소 간판을 달아놓고 하면 딱 한 번만 해도 중개업입니다. 왜냐하면 간판 속에는 손님을 받을 의사가 숨어 있기 때문에. 따라서 만약에 간판을 달고 딱 한 건만 중개를 했다 하더라도 무등록업자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고, 만약 간판을 달지 않고 딱 한 건만 했다면 처벌받지 않겠죠? 반복 의사가 있어도 중개업이다. 자, 그래서 중개는 아무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개업은 개업 공인중개사만 할 수 있습니다. 중개업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을 중개업이라고 하고, 이 업이란 직업의 줄임말로서 불특정 다수와 계속 반복하거나 반복 의사가 있는 것을 업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 용어정의 중개와 중개업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